공조배관은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체를 어떤 것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수배관, 물배관이죠. 냉온수나 온수 같은, 그 다음에 증기배관, 또 냉매, 압축, 공기, 가스 등 뭐 여러 가지 배관으로 그 구별할 수가 있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냉수, 온수, 냉온수, 냉각수 등 주로 이제 물배관을 이용해서 공조배관을 많이 구성을 하고 있고, 어, 어쨌든 간에 이런 배관의 길이가 공조배관이 전체적으로 길어지게 되면 공사비도 이제 많이 증가를 하게 되겠고 또 그 물을 운반하기 위한 그 독립비가 증가하게 되니까 전체적인 배관의 길이를 가급적 짧게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고요. 또 각 장비들의 그 연결된 배관 형태라든지 계통, 그 다음에 운전 조건들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적절한 조닝이 돼야 되고 유량 밸런싱이 잘 되어야만 그 경제적인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겠죠. 공조배관을 이제 나눌 때 그 개방형 회로와 밀폐 회로가 있습니다. 개방 회로는 배관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대기 중에 이제 개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요. 밀폐 회로는 배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공기와 접촉하지 않는,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형태고요. 또 유량을 제한하는 방식에 따라서 정유량 방식하고 변유량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그 회로 방식에 분류해서 이제 개방 회로 방식을 좀 보면 이제 우리가 공주배관 중에 대표적인 게 빙충혈조나 수충혈조, 개방형 냉각탑 등이 이제 대표적인데, 빙충혈조는 이제 방식에 따라서 약간 좀 개방형일 수도 있고, 뭐 밀폐형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수충혈조나 개방형 냉각탑 이런 부분들은 어떤 수조에 물을 이제 떨어뜨리는 형태로 되면서 배관이 중간에 끊어져 있다고 해야 되겠죠. 대기 중에 대기압에 노출이 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대기에 개방되는 부분에서는 좀 관리가 좀 필요하죠. 그쪽에서 어떤 오염이라든지 그 수질이 나빠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고 또 공기가 혼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고요. 또 수조 위치에 따라서 그 펌프 동력이 크게 증가되거나 운전비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뭐 예를 들어 이제 냉각탑 같이 그 개방된 수조가 옥상에 있으면 기계에서부터 이제 옥상 그 냉각탑까지 물을 이제 퍼 올리면서 맨 끝에 그 냉각탑 그 위에서 살수되는 부분과 밑에 있는 수조까지의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자연 수도만큼 더 펌프 동력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수조가 건물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지하 기계실에서부터 옥상까지 그 자연 수도만큼을 펌프가 다 퍼올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동력이 커져야 되겠죠. 양정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 대기 중에 개방되어 있는 그 수조 부분에서의 그 자연 수도가 그 낙차가 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뭐 빙충혈이나 수충혈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펌프하고 축혈조가 같은 기계실, 지하 기계실이나 이런 데 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동력 손실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개방형 방식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 수조 위치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음전 산소량이 좀 밀폐형보다는 좀 많아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수처리나 수질 관리에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밀폐회로 방식은 그 공조배관으로 다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유체가 대기하고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 펜코일이나 공조기 배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중간에 배관 중간에 수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이 다 배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런 밀폐 배관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수온에 따라서 물이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부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 팽창 탱크를 그 반드시 설치를 좀 해줘야 되고요. 이런 밀폐 회로 방식은 그 유량 제한 방식에 따라서 이제 정유량 방식이 있고 변유량 방식이 있는데, 정유량 방식은 이런 거예요. 그 펌프가 가동이 되고 어떤 여러 장비, 공조 부하 장치, 펜콜이나 공주기 같은 장치를 거쳐서 다시 이제 리턴에 따라오고 중간에 또 여러 장치 있겠죠. 다시 이제 서플라이 헤더 통해서 이렇게 순환을 할 때 항상 이 유량이 일정한 그런 방식이고요. 예를 들어 이제 공주 부하 장치의 그 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 삼방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 그 공주 부하 장치에서의 그 부하량에 따라서 펌프가 가동하는
그 보내주는 그런 그 유량의 일부를 이 삼방 밸브를 통해서 바이패스를 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이게 100% 부하가 발생될 때는 이제 100% 이렇게 흘러가고 이쪽에는 이제 여기 오타가 났네요. 그림에서 오타입니다. 흐름 방향이 반대로 됐어요. 그 100%그 풀로 운전될 때는 이쪽 라인이 삼방 밸브에서 이쪽 라인이 100%다 개방이 돼서 공조 부하 장치를 거쳐서 리턴에 따라 돌아오겠지만 만약에 이제 실내 부하가 많이 떨어져서 한 50% 정도 다친다 그러면 이쪽으로 그 가는 게 50%또 이쪽으로 공조 부하 장치를 바이패스해서 가는 게 50% 이렇게 해서 삼분 밸브가 이제 이쪽과 이쪽이 반반씩 열리게끔 그렇게 제어를 하게 되면 공조 부하 장치에 흐르는 유량은 50%로 줄 텐데 어쨌든 그래도 리턴 했다로 들어오는 결과적으로 리턴 했다로 돌아오는 이 유량은 펌프에서 보내진 유량 100%가 항상 흐르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정유량 방식이고 변유량 방식은 그 전체적으로 시스템 흐르는 유량을 바꿔주는 건데 일단은 대표적인 이제 펌프 대수 제어죠. 펌프 두 대를 병렬로 놓고 이쪽 그 공조 부하 장치에서 발생되는 부하가 클 때는 펌프를 둘 다 그 두 대 다 동시에 돌리다가 부하가 줄어들면 펌프 한 대는 끄고 그 펌프 한 대만 가지고 하게 되면 유량이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펌프를 그 인버터 등으로 인해서 이제 회전수 제어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이제 이방 밸브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공조 부하 장치에서 부하가 줄어들면 이방 밸브를 점점 닫게 되면 이쪽에 흐르는 유량 자체가 밸브를 닫아준 만큼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펌프 돌아가는 거랑 상관없이 펌프는 이제 100% 밀어주겠지만 밸브 쪽에서 50%, 30% 이렇게 유량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턴 했다로 돌아오는 그 공조 배관에서 흐르는 유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유량이 변한다 해서 변유량 방식이고요. 어쨌든 뭐 이런 그 밀폐1호 방식이 이제 유량 분배라든지 장비 운전 제어들을 이런 공조 밸브나 인버터, 펌프 제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효율적으로 그 시스템을 그 운전하고 구성하는 게 좀 가능하고요. 그 단점은 이제 각 존별 유량 분배 시에 전체적으로 그 배관들이 그 한 계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압력이라든지 유량 이런 것들 서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압력이나 유량 제어 발안심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이제 서로 간에 간섭 현상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배관이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환수 방식에 의한 분류를 보면 직환수 방식이 있고 이제 역환수 방식이 있는데 역환수 방식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리버스 리턴이죠. 직환수 방식은 그냥 들어가는 대로 먼저 들어간 그 장치에서 먼저 환수를 하고 나중에 들어간 그 공조 장치에서 나중에 환수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펜코일이라든지 뭐 이런 그 부분들은 대부분 이런 역환수 방식으로 돼 있죠. 그 먼저 들어가는 그 펜코일에 들어갔던 물이 리턴 쪽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먼 곳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들어가서 나중에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리턴되고 그 맨 끝에 리턴된 게 맨 끝에 공급된 그 펜코일은 리턴될 때는 맨 처음에 이제 리턴 받아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배관의 그 길이가 같아지는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 손실을 각 장비에 걸리는 그 마찰 손실이 균일하게 되게끔 그 배관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역환수 방식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유량들이 좀 균일하게 되도록 하자는 취지고요. 직환수 방식은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제일 먼저 또 빨리기 때문에 이쪽에가 유량이 가장 많이 쏠리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맨 끝에 부분은 유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잘 흐름이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펜코일은 역환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관 수량에 따른 이제 분류를 보면 2관식이 있고 3관식이 있고 4관식이 있습니다. 2관식은 그냥 냉온수 배관, 우리 펜코일이나 공조기에서 냉온수 배관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름철에는 냉수를 공급하고 또 겨울철에는
또 온수를 공급하고 어쨌든 서프라이 리턴 배관이 있는데 이 두 배관 가지고 냉수나 온수를 같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 3배관 방식은 냉수관 따로 온수관 따로 공급은 따로 하는데 환수를 그냥 한 배관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수를 해가서 밑에 이제 기계실 가서 그 보일러 쪽에 하나는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이제 냉동기 쪽에 또 하나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배관들이 이렇게 이제 따로 또 공급은 따로 하는데 리턴은 같은 배관으로 하는데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쪽에서 이제 냉수하고 온수가 혼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손실이 굉장히 크겠죠. 실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아직 한 번도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사관식 방식이 있는데 사관식은 그 냉수 공급 환수 따로, 온수 공급 환수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치에 이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코일이 냉수 코일이 따로 있고 온수 코일이 따로 있는 거죠. 안에서 이제 코일을 같이 쓸 수는 있겠지만 배관이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공조 장치 내에서도 이제 코일이 냉수 코일 따로, 온수 코일 따로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냉수나 온수를 쓸 수 있게끔 냉난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사관식 방식을 쓰고요.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대부분 다 이관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호텔이라든지 일부 요즘 이제 병원에도 이런 사관식 방식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시스템 에어컨이 많이 보편화되면서 시스템 에어컨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호텔에서는 그 뭐 24시간 이제 그 객실에 손님들이 있다 보니까 환절기나 이런 부분은 어디는 냉방 해달라고 하고 어디는 난방 해달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호텔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도 펜코일이 이런 사관식 방식으로 냉수나 온수를 항상 공급을 해줬고요. 요즘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 시스템 에어컨으로 대응이 안 되는 시스템 에어컨도 마찬가지죠. 시스템 에어컨도 뭐 요즘은 이제 그 동시 냉난방형 제품이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이 그 모드를 시스템 그 에어컨의 모드 자체를 냉방 모드냐 난방 모드냐에 따라서 엮여있는 그 실내기들이 다 냉방 아니면 난방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한 경우가 아직도 많긴 하죠. 뭐 동시 냉난방경으로 설치했다면 뭐별 문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펜코일도 이제 그런 그 EHP의 그 시스템 에어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냉수 온수를 따로 하는 상환식 방식으로도 하는 방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량 제어 방식에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변유량 방식과 이제 정유량 방식이 있는데요. 뭐 아까 이제 그런 같은 내용이죠. 그 냉수 순환 펌프가 있고 냉동기가 있고 그 공기 조화기나 펜코일 쪽에 이제 공급되고 나올 때 이방 제어 밸브가 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밸브의 개폐율에 따라서 배관의 순환대에서 되돌아오는 그 냉온수, 공조수의 유량이 변하게 되고요. 정유량 방식은 삼방 밸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급되는 양 중에 요 공기 조화기에서의 그 부하에 따라서 일부는 공조기로 들어가고 일부는 바로 그 삼방배 통해서 바이패스 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항상 펌프 쪽으로 되돌아오는 그 이 유량은 공급했던 유량 그대로 100% 들어오는 그런 유량이 변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고요. 정유량 방식은 어쨌든 유량이 이제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동력비를 절감시킬 부분이 없는 거예요. 뭐 동력비가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 동력비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요. 변유량 방식은 동력비를 절감할 수는 있는데 이제 절감을 하려면 펌프 회전수를 줄인다든지 펌프 운전 대수를 줄인다든지 또 펌프 운전 대수나 헤르츠를 줄이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순환하는 유량이 줄면 동력이 약간은 좀 줄어들겠죠. 어쨌든 근데 뭐 인버터를 위한 펌프 회전수 제어 정도 해주면 그 정기량 방식에 비해서는 아주 현저하게 그 동력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공조 배관에서 이제 수온은 일반적인 물 배관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100도씨 그 미만으로 이제 보통은 많이 하는데 100도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려면 뭐 압력을 높인다든지 우리 그 지역난방 중온수처럼 압력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열매체를 사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온도가 100도씨가 넘어가면 뭔가의 어떤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 냉방일 때는 5도에서 7도, 난방일 때는 한 60도에서 80도 사이, 80도를 잘 넘어가진 않죠.
그 정도 내외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고요. 이 온도에 따라서 이제 각 공조 장비들의 성능도 달라지기 때문에 맨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이 온도 조건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또 뭐 여러 장비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냉수 같은 경우는 이제 5도에서 7도가 일반적이고요. 돌아오는 온도가 10도에서 12도. 그래서 보통 5도에서 10도, 7도에서 12도. 그래서 델타 T가 그 온도 차가 공급과 환수의 온도 차가 5도인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고요. 요즘은 그 이 온도 차를 공급과 환수의 온도 차를 더 벌리면 벌릴수록 그 순환하는 유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순환하는 유량이 줄이면 펌프의 동력이 그만큼 더 적어져도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순환 온도차가 7도 이상인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터보 냉동기 같은 경우 뭐 7도 이상 벌리는 제품들이 이제 예전부터 많이 나왔고 요즘은 흡수식 냉동기도 7도 이상인 제품들이 그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델타 T가 8에서 10도 내외로 크게 운전되는 방식을 대온도차 공조 방식이라고 하고 있는데 에너지 절감이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사례가 점점 좀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 냉방 능력을 발휘하는 공조 부하 그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델타 T를 키워주면 그 동력비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일반적인 온도가 그 공급이 5도, 환수가 10도에서 이제 델타 T가 5델타 T가 이제 5도예요. 5도인데 그 보내주는 온도는 이제 5도인데 돌아오는 온도를 13도로 하게 되면 델타 T가 이제 8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도에서 13도로 이렇게 그 냉수 온도차를 크게 줄 수도 있고 냉각탑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37도로 보내서 32도로 받는데 냉각탑에 보내는 온도를 39도로 보내서 32도로 받으면 델타 T가 이제 5도에서 7도로 커져서 이 냉각탑도 이렇게 그 델타 T를 크게 운전하는 그런 대온도차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냉각탑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냉각탑 사이즈가 커진다든지 여러 가지 조금 부담이 좀 되죠. 이쪽 그 냉온수 배관 쪽보다는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그 델타 T가 이제 5도인 경우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그 냉온수 코일 그를 같이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그 온수인 경우에는 델타 T를 10도로 주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60도로 가서 50도로 보낸다든지 뭐 80도로 가서 70도로 보낸다든지 또 10도 이상인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제 10도를 크게 이제 많이 넘지는 않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 상황이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온수는 60에서 65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80도 이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제어가 조금 잘못되면 바로 100도씨를 넘어서 이제 증발되면 부피가 급격하게 팽창이 돼서 배관의 압력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어떤 그 제어의 정밀성이나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80도 이상을 좀 올리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밸브나 부속에 들어가 있는 그 패킹이나 오링 같은 게 EPDM이나 MBL 재질이 거의 대부분인데 사용 온도가 100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80도 이상으로 올리는 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죠.